안녕하세요. 제 친정 부모님께서는 각자 결혼을 늦게 하신 경우였어요. 노총각과 노처녀의 만남이었죠. 친정 아버지께서는 워낙 숫기가 없는 분이셨어요. 순박하게 시골 일이나 하실 줄 알았고요. 마을 사람들이 이런 아가씨 저런 아가씨를 친정 아버지에게 붙여주고 애를 써보려고 그랬다고 하던데 별로 소용이 없었다네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그 정도로 숫기가 없으셨고 당시에는 짝을 만나는 것에 그다지 흥미나 간절함이 깊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제 40줄에 가까워지자 더 이상 미룰 문제가 되지 못하였죠. 이제는 내가 불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얼른 짝을 찾아서 장가를 가야겠구나. 불효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급하게 만나셨던 인연이 바로 친정 어머니셨던 거예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효녀 노릇을 하느라 결혼을 못하고 계셨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두 분 모두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편찮을 시기 시작하셨고 친정 어머니께서는 결혼보다 부모가 우선이라고 주변에 크게 말씀하시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32살 때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친정 어머니 나이 35살 때 외할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신 몸으로 있는 힘껏 목소리를 짜내셨죠. 이기집애야, 제발 시집이나 가. 나중에 저승에서 만났을 때 네가 나한테 와서 끝내 시집 못 가고 죽는 바람에 처녀 귀신 됐다고 그런 소리 할 걸 생각하면 내가 당장이라도 숨이 꼴깍 넘어가겠어. 눈에 핏발을 세우신 채 외치시는 외할머니의 모습에 고집을 꺾기로 하신 친정 어머니께서 처음 만나보셨던 상대가 바로 친정 아버지셨던 겁니다. 그러니 혼기 꽉 찬 두 남녀의 만남이었던 거죠. 친정 아버지 나이 40, 친정 어머니 나이 36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두 분의 유일한 자식이었죠. 너무나도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외할머니와의 추억은 사실 기억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외할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이 보통 인상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도 들어서 그것만은 정확히 알고 컸죠. 돌아가실 때 친정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가정을 이룬 모습을 보고 떠나서 만족하신다고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왕이면 아들을 낳지 딸이 뭐냐. 내가 너 낳고서 아들이 아니라 딸인 거 너무 속상해서 열흘 밤낮을 슬피 울었었는데 그때가 생각나네. 네가 나 닮아서 딸을 낳은 걸까봐 그게 너한테 조금은 미안하구나. 하필 애가 너 안 닮고 최서방도 안 닮고 나를 닮아서 벌써부터 얼굴이 못난 것도 내가 마찬가지로 조금은 미안하다. 에휴, 이런 옌병할 인생. 그리고 숨을 거두셨죠. 예사롭지 않은 마지막 말씀에 임종을 지켜보던 모두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경으로 숙연했다고 합니다. 어렸던 저는 자라면서 자꾸 거울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정말로 못난 얼굴인지 아닌지 많은 고심을 했었어요. 그 시절 학교에 학급마다 학생들이 좀 많았어야죠. 아주 바글바글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못났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친구들과 비교해서 제가 알아낼 수 있었던 점 한 가지는 저보다 나이 많은 부모님을 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제 옆자리 친구는 자기 부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20살밖에 안 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뭐? 20살 차이라고? 나는 우리 어머니하고 35대 차이 나는데. 그럼 내가 더 이겼다, 그치? 20보다는 35이 숫자가 크잖아. 35? 그럼 너는 부모님 나이가 그렇게 많아? 잘못한 거 아니야? 잘못 알았다니. 정확히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숫자가 더 커. 나하고 39이나 차이 나는걸? 자, 그러면 내가 완전 확실히 더 이겼지? 저는 그런 계산을 마친 뒤 신이 나서 떠들었고 옆자리 친구는 세상에나 라고 외치는 표정이 되어 멍하게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반응은 뒷자리에서 나왔었죠. 뒷자리에서 제 목소리를 들었던 친구들이 곧 이렇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최숙기네 부모님은 나이가 엄청 많대. 얘들아, 최숙기 엄마는 사실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래. 왜냐면 나이가 되게 많거든. 깐죽거리면서 그런 소리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애들은 군중심리라는 게 강하잖아요. 때마다 금세 귀가 팔랑거리며 동요하기 쉽고요. 그러니 다들 금세 저를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의 딸이라고 부르며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참나 기가 막힌 일이었죠. 요즘 세상에는 나이가 어떻든 간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만 하는 것으로도 애국자 소리를 듣는 세상인데요. 그쵸. 몇십 년 만에 세상 사는 풍경이 이렇게나 달라졌구나 싶네요. 하여튼 당시에도 저는 그것들이 아주 유치하고 못돼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시를 하면 재미가 없어서라도 그만두겠지 싶었는데 그것들이 만만치는 않았었죠. 며칠을 참았는데도 자꾸만 저에게 놀려댔어요. 너희들은 지겹지도 않아? 왜 자꾸 그래? 계속 나 놀리면 내가 확 때려버릴 거야.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태어난 최숙희 주먹은 하나도 안 매울 거야. 다 늙어 빠진 주먹이겠지. 제가 경고를 했음에도 깐죽거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녀석의 코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정통으로 한 대 맞은 그 녀석은 코를 부여잡은 채 교실 바닥을 굴려다녔죠. 엉엉 우는 소리와 함께요. 이를 지켜본 다른 친구들이 제가 코피를 안 터지게 하면서도 코를 때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놀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기술 따위를 연마한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오해가 달가운 때라고 여겼기에 보란듯이 꽉 쥔 주먹을 치켜 올렸어요. 저를 놀리는 것에 앞장섰으며 자신의 단짝이 저에게 맞고 나가 떨어진 것을 지켜보던 어떤 녀석의 얼굴은 그러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도 때려줄까?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너도 때릴 거야. 아니야. 때려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동안 미안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최숙희.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비장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용서한다는 선언을 해주었고 그러다 지켜보던 친구들이 홀린 듯한 얼굴들로 어느새 박수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놀림을 당하며 지냈던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오히려 학급에 실세로 등극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저는 부담스럽지 않았고 약간은 즐기기도 하였던 듯 싶어요. 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심한 놀림을 당한다고 하여서 저처럼 그런 보복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안 것은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였죠. 남들보다 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낳은 데다가 혼자 외동이니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스키가 이렇게나 씩씩하게 잘 자라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친정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듣고 있던 모두가 동의를 표하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친척분들이 그러셨는데 제가 커갈수록 당최 누구를 닮아서 성격이 그토록 대범하고 거침이 없고 독특한 건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으셨어요. 스키 쟤는 애가 얼핏 보면 마냥 착하고 순한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란 말이지. 어느샌가 그건 연막이었던 듯 갑자기 발톱을 드러내는 성격이야. 저런 애가 집안에 있었나 싶네. 아휴, 거참 희한해. 저는 그런 소리를 친가 쪽 친척들로부터 주로 들었었는데 몇 없는 외가 쪽 친척들도 저에게 그런 소리를 종종 던진 바 있었으므로 저는 자연스레 이런 물음을 달게 되었어요. 아무도 안 닮았으면 그럼 저는 어디선가 밖에서 주워온 자식이겠네요? 그런 소리마저도 아주 명랑하게 했었죠. 그래서인지 들으시던 어른들은 모두 너털웃음을 떠뜨리고 마셨지만 어느 날 친정 어머니께서는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키야, 너는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너는 네 외할머니를 닮았어. 아주 많이 닮았단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면 돼. 절대 주워온 거 아니야. 몹시 진지해 보이는 친정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본 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을 마쳤고 그 이후로는 제가 주워온 자식일 거라는 농담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더 자랄수록 제가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닮았다는 것은 스스로 체감하게 되었죠. 제가 중학교를 여자들만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전혀 안 예쁘게 생겼구나. 심지어는 조금 못생긴 것 같아. 이럴 수가. 그런데 사진 속에 남아있는 외할머니의 모습이 솔직히 말해서 고운 미인의 얼굴은 아니었거든요. 좋게 표현해서 심지 고다 보이는 얼굴이었죠. 그런데 제 얼굴에서 그런 인상이 보였습니다. 성인이 되어봤자
한껏 꾸미고 다닐 나이의 아가씨가 되어봤자 그때의 제 얼굴은 외할머니와 더 빼닮도록 완성되어 있을 거란 생각에 좌절하고 말았어요. 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에 없이 우울하게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다니는 바람에 모두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그러면서도 사춘기 소녀의 고충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쉽게 넘겼죠. 단 한 사람, 친정 아버지를 제외하고서요. 수키야, 너 좋아하는 사람 생겨서 그러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버지.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살짝 슬픈 것 뿐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여자친구들만 있는 학교라서? 그게 싫었니? 제가 싫은 건 거울 속의 제 얼굴이에요. 선량한 친구들과 학교는 죄가 없어요. 제가 뚱한 태도로 답을 했는데 도리어 친정 아버지께서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매사에 조용하고 진중하신 친정 아버지께서는 소리내어 크게 웃으시는 법이 좀처럼 없던 분이셨지만 제 앞에서는 종종 그렇게 웃으셨었죠. 수키야, 너는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놀랍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단다. 그게 뭔데요? 다른 친구들보다 주먹이 매운 거요? 선생님들이 그러시는데 저는 운동 쪽으로 나가도 될 것 같대요. 골격이 딱 그쪽이래요. 저는 공놀이 할 때 한 번도 공을 피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국민체조도 틀리는 앤데 도대체 다들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체격만 보고 그런 짐작들을 하시나 봐요. 얼굴도 못났는데 몸까지 쓸데없이 건장해서 싫어요. 저는 제가 싫어지는 중이고 이런 재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야. 수키, 너의 재능은 바로 나를 웃게 하는 거란다. 친정 아버지의 대답에 머리가 멍해졌었죠. 저도 모르게 하마터면 아버지가 뭔데요? 라고 페르나 같은 느낌의 반문을 던질 뻔했습니다. 그러는 대신 침묵을 택한 건 지금 생각해도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여겨지네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다정한 손길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나같이 소리내서 화통하게 웃는 법이 드문 사람도 쉽게 무장하게 시키는 게 바로 너야. 그런 게 재능이 아니면 뭐겠니? 수키야, 장담하건대 너는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될 거다. 멋진 인생을 살 테지. 친정 아버지의 손길이 닿은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만 같았어요. 더 뜨거워진 것은 제 가슴이었죠. 이상하게 그 말씀이 깊은 울림이 되어 제 가슴에 타격을 입혔거든요. 저는 친정 어머니께 가서 제가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돼서 멋진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친정 어머니께서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주 환하고 진한 미소였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제게 재능이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죠. 나는 어렸을 때 효녀라는 소리 많이 듣고 자랐고 나이 먹은 뒤 큰 뒤에도 정말로 효녀답게 굴었었지. 돌아가신 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내가 다 돌봐드렸으니까. 그런데 스키야, 내가 느끼기로는 네가 나보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선한 것 같단다. 제가 선하다고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친구들의 코를 몇 번 때려준 적이 있고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는 친구 있으면 머릿속으로 걔의 코를 때려주는 상상을 해요. 어머니, 저는 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선하다는 기준은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하지만 너를 낳고 키운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네가 아주 선한 마음을 지녔다는 거야. 아주 맑아. 그러니까 너는 적어도 나보다 더 훌륭한 어른이 되어 멋지게 살겠지? 네 아버지보다 네가 수십 배는 더 대범하고 활발하니까 더 재미있게 사는 어른이 될 테고. 나는 우리 스키가 나중에 어떻게 살지 벌써부터 궁금하고 기대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친정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며 저를 바라봐 주셨던 눈빛까지 조금 더 잊을 수 없어 그때의 순간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답니다. 친정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또 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와 주었어요. 제가 못난이라고 생각되어 오래 있던 모습들은 지난 과거로만 남기기로 했죠. 중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나이 차이가 저희 집 같은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었어요.
대부분 그 친구가 막내인 경우이긴 했지만요. 그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제가 성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도 이미 친정 아버지께서는 환갑이라는 것이었으며 친정 엄마와 제가 오래오래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을 거라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슬픈 사실이었습니다. 갑자기 흐르는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어요. 외모에 대한 고민으로 축 처져 있었던 게 바보처럼 느껴졌고 저만의 길을 미리 개척해놔야겠다고 결심을 한 후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동이기까지 했으니 혼자 살 길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워질 거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고 중학교 때 미리미리 공부를 열심히 해둔 덕분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득하게 해낼 수 있었어요. 제법 괜찮은 대학에 붙었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죠. 좁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 잘 갔다는 사실을 금세 퍼졌어요. 옛날에 저에게 까불었다가 코를 얻어맞았던 녀석이 제 소식을 듣고 분하다라는 소리를 내뱉었다는 후문을 나중에 전해 들은 일도 있었답니다. 고작 그런 감상이나 내뱉다니 덜 맞은 모양이었죠. 지금과 그때는 대학을 가고 말고의 위상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랐어요. 모두 아시는 이야기지만요. 대학 간판이 아주 힘이 있는 명패였습니다. 갖가지 이유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았기에 제가 낸 결과물이 더욱 주목을 받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두 분 다 눈물을 보이셨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멋지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사는 모습을 두 분께 보여드리는 것으로 효도를 할 작정이었죠. 하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무렵에 친정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은 의사가 난감한 얼굴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었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까지 갔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어쩌다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신 건지 들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은 머리라면 몸에 달려있어봤자 무슨 소용일까 싶어 원통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는 부드러움 속에 강한 성정을 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진중하셨고 총기가 넘치는 분이셨죠. 하지만 그날 이후 말씀을 어눌하게 하게 되셨으며 혼자서는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것조차 어렵게 되셨습니다. 이제 곧 졸업이니까요. 졸업장만 따고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제가 어머니 돌보고 옆에 있어 드릴 거예요. 수키야, 그럴 거 없다. 너가 다니고 싶은 직장이 있다고 했잖아. 꿈꾸던 일자리 있다고 말했던 거 다 알고 있어. 네 어머니 나한테 맡겨라. 너는 괜한 결단 내릴 필요 없어. 어머니보다 그깟 취업이 더 중요할까요?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혹시 그때 가서 제가 나이 찬 여자라고 받아주지 않겠다는 회사들이라면 제 쪽에서도 거절이에요. 그런 곳들 다녀봤자 시간만 버리겠죠. 그러니 아버지는 제 취업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 농사일로 매일같이 바쁘시잖아요. 쉬실 수 없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오래오래 사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말을 뱉으면서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병원에서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친정아버지와 부둥켜 안았고 저는 후회 없는 시간을 친정 어머니와 보내기로 했습니다. 졸업한 뒤 친정 어머니 곁에 붙어 있었어요. 제 노력 덕분인지 친정 어머니께서는 거의 3년 가까이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때 많이 울지는 않으려고 애를 썼더랬죠. 친정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밝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눈은 울고 있는데 인매는 환하게 웃고 있던 저였습니다. 밤중에는 별을 바라보며 혹시 저 중에 이미 친정 어머니의 별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품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었죠. 그러느라 제 곁에 누군가 다가왔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저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거 쓰세요.
말소리에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옆에 웬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손수건을 내민 채였어요. 눈물 닦으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어둑한 곳에서 유난히 앞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쪽이 그러신가 보네요. 저 안 울고 있어요. 보세요. 제 얼굴이 젖었나 안 젖었나. 제가 당차게 대답했는데 그 남자가 힘없이 웃으며 대뜸 제 손을 잡아 끄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제가 피할 겨를도 없이 제 손에는 손수건이 쥐어졌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무심하게 돌아서서 장례식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별 독특한 사람을 다 보겠다고 생각을 하며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수건을 코에 가져다 댔어요. 이상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아무 냄새도 안 났고 청결한 느낌만 나더라고요. 안심을 한 저는 잠시 후 저도 모르게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제가 내내 울음을 억지로 참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터져버린 거였죠. 어느새 손수건에 얼굴을 묻은 채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실컷 아주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민망함이 몰려왔으나 눈물과 콧물에 푹 젖어버린 이 손수건을 사용해버린 게 후회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 손수건 마음 놓고 울라고 마치 어머니가 저한테 보내주신 것만 같아요. 그러신 거 맞죠? 제가 울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 남자는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덕분에 조금은 덜 무거운 마음으로 친정어머니의 장례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상태였죠. 원래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을 당시에 목표로 했던 것보다는 솔직히 조금 못한 곳이었지만 저는 만족했어요. 제가 만족하자 친정아버지께서도 만족해 하셨고요. 예전보다 규모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농사를 지으시며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도시 생활은 화려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화려한 불빛 뒤에 감춰진 쓸쓸함이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통화할 때마다 들려오는 친정아버지의 목소리는 포근한 시골 내음을 제 코끝에 가져와주는 마법이었습니다. 이제 만약 친정아버지마저 돌아가신다면 그때는 어찌해야 하나 이런 막막함이 제 안에 있었죠. 저는 친정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제 가정을 꾸리는 것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제 일상을 꾸려가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문제는 많이 낯설게 느껴졌죠. 하지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를 상상해보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 제가 너무 외롭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친정아버지도 비슷한 생각을 내내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스키야, 너도 이제 어느새 홍기가 찰 대로 찼잖니. 30 넘기기 전에는 꼭 시집 갈 거지? 30 넘기면 어떻고 40 넘기면 뭐 어때요? 저는 아직 별로 그렇게 생각 없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 없지는 않을 테고 모든 일에도 때가 있는 법이다. 뒤늦게 네가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 더 나이 먹기 전에 네 인연 찾아봐라. 이건 내 욕심이기도 하고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 것이기도 해. 친정아버지의 목소리가 간절하게 들린다는 사실을 제가 차마 외면할 수 없었어요. 결혼을 전제로 상대를 만나보기로 했죠. 그런데 제 문제가 압박감으로 남자를 만나기는 싫었다는 거예요. 맞서는 사절이었습니다. 적당히 자유연애를 하다가 결혼으로 가는 걸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죠. 저와 좋은 관계로 발전할 뻔했던 남자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자기들은 청순한 여자가 좋대요. 가녀리고 쓸데없는 질문하지 않고 요리 잘하고 가정적인 여자요.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 남자들의 코를 때리고 싶지 않아서 진지하게 사귈 수가 없었죠.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맞선을 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물로 씻은 감자같이 생긴 남자가 나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시골 친정집이 생각나 피식 웃고 말았어요. 친정아버지도 생각났고요. 하필 차를 마시던 중에 웃음이 터졌던지라 저는 얼른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조신한 척 입가를 눌러 닦았죠. 이러면 여성스러워 보일까 싶어서요. 그때 맞선 남이 저한테 한 말 때문에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손수건
이제 저한테 돌려주실 때가 됐네요.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아났습니다. 이럴 수가. 저와 맞선을 보러 나온 그 남자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 앞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제가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려고 하자 진정하라고 하며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죠.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손수건 보고 확신한 겁니다. 절대 알고서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손수건이 제가 정말 아끼던 거라서 딱 보자마자 눈에 들어왔어요. 돌아가신 고모가 저한테 주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고모의 장례식이 바로 제 친정 어머니의 장례식과 겹쳤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에 더욱 소름이 돋았죠.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어요. 이쯤이면 예상하셨겠지만 이 손수건의 주인공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결혼까지 갔어요. 몇 번 만나보고 제가 먼저 청혼했습니다. 남편은 여자가 먼저 교제도 청하고 청혼까지 하는 경우가 있냐며 얼떨떨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었죠. 그래서 제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싫으면 말고. 그러자 절대로 싫은 건 아니라고 열변을 토하던 게 제 남편이에요. 저는 시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과 결혼할 작정부터 했어요. 남편이 좋았으니까요. 다른 건 별로 신경이 안 쓰였죠. 남동생만 둘 있다는 정도만 알았는데 결혼 준비를 할 때가 돼서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즐거운 남편이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단란한 가정에서 자라온 건실한 남자라고 생각을 해왔건만 그게 아니었어요. 집안 사정이 꽤 넉넉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재산을 지고 계시는 시아버지께서 보통 똥꼬집에 보통 자린고비가 아니시라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더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가정 안에서 단란함을 못 느끼고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무던하고 순한 성격의 남편만 봐서는 상상하지 못한 사실이었어요. 집안에서 남편이 약간 소외되는 존재였는데요. 그 이유가 무려 혼자 다른 배에서 태어난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럼 동생들은 어머님 자식이고 당신은 아니라는 소리야? 생모는 당신을 낳고 얼마 안 돼서 잠적을 해버렸다는 소리는 또 뭔데? 아니, 여기까지는 내가 그렇다 치고 이해를 하겠어.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지. 아니, 그걸 두고 못마땅한 여자가 낳은 자식이라며 당신을 외면하셨던 아버님의 태도, 친자식들과 선 그어서 행동하셨던 어머님의 태도,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도 어쨌든 똑같이 자식이잖아. 내 사정을 이상한 출생의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내가 집에서 걷으면서 자랐고 성인이 되자마자 자취방 얻어서 쭉 혼자 지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안 받아온 건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내 부모님이고 내 형제들이야. 바보같이 웃는 남편의 코를 때려줄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대신에 제가 앞으로 감싸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애틋하지 않은 자식이라서 그랬던 걸까요? 시부모님께서는 아주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무뚝뚝하게 알아서 잘 살아라라는 덕담까지 주셨답니다. 그 덕담을 감사히 넙죽 받았네요. 친정아버지는 제 남편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경거망동하지 않게 생겼다고 하며 흡족해 하셨고 출생의 비밀인지 뭔지 하는 것을 들으신 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골에는 더한 일들도 많은데 뭘,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건 별것도 아니야. 평온하게 반응하시는 친정아버지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이 조금 반짝거리고 있었던 듯 싶었어요. 사는 거리가 결코 가깝지 않았건만 결혼한 이후에 남편은 종종 친정아버지를 뵈러 가자고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답니다. 가서는 괜히 잡일을 거들었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결혼을 잘했다고 여겼네요. 친정 쪽은 이토록 평화로운 교류가 이어졌는데 시댁 쪽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우선 시어머니가 계셨죠.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몸이 안 좋은 것의 시초, 그 원인은 화병 같았습니다. 예전에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겪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시할머니께서 아주 장난이 아니신 분이었다네요. 제 남편의 생모께서 잠적을 하신 역사까지 있으시니 괜히 시어머니께 불통이 튀어 더욱 며느리를 쥐잡듯이 하며 감시까지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나마 시할머니께서 나이 지긋하게 들어가시며 기력이 쇠하신 이후로는 덜해졌고 제 남편에게 손수건을 주셨다는 고모님께서 시할머니를 향해 작작 좀 하시라고 목소리를 내신 이후부터는 시어머니께서 숨통이 트이셨던 듯 싶더라고요. 아무튼 시어머니께서는 우라통이 매번 터져가며 사신 것 때문에 나이에 비해 일찍 건강을 잃으신 게 틀림없었습니다. 얼굴에도 그늘이 항상 져 있었었거든요. 그랬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줄은 진작 알았으나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실 줄은 아무도 예상 못한 것이었죠. 갑작스러웠어요. 그때 이후로 시댁에 주기적으로 발길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시아버지께서 자식 며느리들을 향해 단단히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면 전부 부질없고 이렇게 허망한 것인데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너희들도 내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효도해야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후회 안 할 테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다들 귓구멍 똑바로 박혔으면 제대로 알아들었겠지. 전부 한자리에 모인 형제들과 며느리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어찌하실 생각이실지는 모를 일이었으나 저는 괜스레 시아버지를 향해 애잔한 마음이 좀 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친정아버지도 혼자셨으니까요. 친정아버지가 떠올라서 한때는 태산보다 더 높고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던 이 집안의 폭군이셨다던 시아버지께 싫은 마음이 들지 않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가까이 잘 살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묘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더라. 언제 그렇게 되셨나 싶어. 나는 아까 아버님이 짠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당신은 혹시 마음 한구석에 아버님이 믿거나 그러지는 않아?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잖아. 충분히 그렇지. 아니,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아버지한테 미운 감정 없어. 돌아가신 어머니한테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기에 저는 불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시아버지께 제 진심을 다해 다가갈 수 있었던 듯 싶네요. 제가 뭘 어쨌던 건 아니고요. 그냥 시아버지께서 이르셨던 대로 시댁에 종종 들러 부엌일도 하고 주전부리도 사다 드리고 집안일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서들도 그렇게 했었죠. 저와 다른 게 있다면 동서들은 때마다 투덜거린다는 점이었죠. 살아있을 때 돈이나 쓰고 죽으시지. 괜히 효도받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것 좀 봐. 그러니까요. 돈이나 좀 써주시면 어디가 덧나? 그 돈으로 우리들 해외여행이나 보내주시지. 아버님도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분이셔. 동서들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를 낼 때면 저는 민망해서 시선을 돌리곤 했었죠. 그리고 은근히 자식들 고생시키는 건 싫으니까 며느리들이 뭘 좀 해줬으면 하고 바라시는 게 보여서 난 그게 너무 싫더라. 맞아. 괜히 우리만 고생이잖아요. 남자들은 왜 이렇게 주둥이로만 효도하는지 몰라. 죄다 주둥이 효자들이야. 결국 여자들이 다 하지. 나중에 재산 받으면 우리가 목소리 좀 내자고. 솔직히 애들 아빠가 한 게 뭐가 있어. 우리가 효도 다 했지. 동서들은 1살 차이, 그런데 학년은 같았으니 결국 동갑이었어요. 둘이 동서지간이라기보다는 쿵짝이 잘 맞는 친구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둘 다 성향이 비슷했어요. 서로 하는 이야기라고는 들어보면 화장품 이야기나 연예인 얘기 이런 것들이었죠. 저는 두 사람의 신랄한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오늘따라 둘 다 말이 너무 많다. 아버님이 외출하셔서 안 계신다고 해도 그렇지. 너무들 하네. 둘 다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아서 나는 마음이 좀 그렇네. 누가 그렇대요? 노인네 죽고 사는 문제에 큰 관심 없어요. 전부 돈 때문에 그렇죠. 재산이요. 그래요. 재산이 얼마 있는지 자식들도 정확히 모르니까요. 아버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어느 정도는 있겠지. 이런 예상만 할 뿐이죠. 근데 그게 꽤 큰 돈이라서요. 어차피 형님은 마음 놓고 계셔도 되겠어요? 둘째 동서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그렇게 물었고 셋째 동서도 따라서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웃지 않고 반문을 했죠. 내가? 왜? 왜기는요. 아주버님이 그렇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렇고 그러신 분이라는 게 어떤 분인데?
나는 모르겠네. 참나, 혼자 피가 다르잖아요, 아주버님만. 다르기는 뭐가 달라. 내 남편도 아버님 아들이야. 장남이라고. 어머, 갑자기 웬 장남 타령? 형님도 결국 본심을 이렇게 드러내시네. 어이없어. 그래봤자 태어난 배가 다르다고요. 아버님은 장남이 있는 듯 마는 듯 그렇게 구시는 분이고요. 형님이 열심히 노력하셔봤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재산 위에서 발버둥 치시겠다면 뭐 그것까지는 말리지 않겠지만요. 둘째 동서가 깐죽거리며 말을 했고 그 옆에서 셋째 동서가 입술과 어깨를 동시에 움찔움찔하면서 재미있어 죽겠다는 표시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둘째 동서의 코를 한 대 치고 말았습니다. 내 코! 나 지금 코피 나는 거 아니야? 아파! 살짝만 쳐도 자지러지는 부위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제가 태연하게 가만히 있자 그런 저를 보며 셋째 동서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미친년 보듯 바라보더라고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오셨어요.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 아버님, 마침 잘 오셨어요. 형님이 저 때렸어요. 주먹으로 제 얼굴을 막 치셨어요. 아무래도 코가 부러진 것 같아요. 둘째 동서가 징징거렸고 셋째 동서가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즉시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노려보셨어요. 부창부수로구만. 동생들에게 모범을 못 보이며 평생 유약하게 군 놈이나 자기 손 아래 사람이나 때리며 망나니처럼 구는 년이나 아주 잘난 한 쌍이야. 눈을 부라리며 그렇게 호통을 치셨고 동서들은 어느새 저를 향해 통쾌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동서 때린 적 없어요. 뭐? 이쪽에서는 맞았다고 하는데 때린 적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저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혼자만 피가 다르다고 하면서 아까 동서들이 제 남편을 조롱하기는 했는데 아마 저까지 낮잡아보는 모양이에요. 저를 우습게 보고 저런 생쇼를 벌이는 듯 싶네요. 시아버지께서는 이제 동서들을 무섭게 쳐다보셨습니다. 둘째 동서는 저에게 야근년이라고 중얼거리며 삿대질을 슬쩍 날렸는데요. 오히려 그런 모습에 시아버지께서는 동서들이 하극상을 벌인 게 맞다고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한숨을 쉬시며 이쯤 그만두라고 하신 거였죠. 동서들은 따로 저를 찾아와 왜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하느냐면서 날뛰었습니다. 저는 아주 간결하게 대답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자 동서들은 짜증을 내며 돌아갔고 그 이후로 저를 개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똘똘 뭉쳐서 저를 따돌렸고 시동생들한테도 온갖 제 나쁜 이야기를 해둔 모양인지 시동생들이 저를 볼 때마다 못마땅한 시선을 던지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네 집 개가 짖냐는 식으로 굴었습니다. 왜 저렇게 기가 안 죽어? 짜증나게. 뭐 저런 게 다 있어. 면전에서 대놓고 쪽쫓다가는 그 주먹으로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하겠고. 답답해 죽겠네. 그 얄미운 년 엿먹일 방법 없을까? 둘이 그런 식으로 제 욕을 하며 궁시렁거리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목격했으나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피곤해서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등산을 나가셨다가 크게 부상을 당하셨어요.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졌고 혼자서 거동도 어렵게 되셨습니다. 한순간의 일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말문이 막혀버렸죠. 그도 잠시 상황 파악을 마친 뒤 시설에 모이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가 오래 못 사실 것 같으니까 대충 모시고 재산이나 얼른 받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이 시설의 시자도 재산의 제자도 입에서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난 농사일을 계속 열심히 해서 욕심내서 이어가고 싶다던 며칠 전에 친정아버지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아버지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이런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우울해하시는 시아버지의 곁에 제가 있어드렸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그러라고 아무런 압박도 가하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에 얹은 적 없었죠. 그런데 그냥 제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남자 노인을 제가 열과 성을 다해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죠. 게다가 저도 제 생활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제 영역, 제 시간을 시아버지께 내어드려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희생을 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시아버지를 보살펴 드리는 제 손길이 멈추지는 않더라고요. 이상한 일이었죠. 저는 제가 스스로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닌 사람요. 네가 이런 수작 부려봐도 내가 미리 재산을 넘기는 일은 없을 거다. 착각 마라. 그렇게 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님 재산이니 아버님 마음이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출출거림에도 발끈하지 않고 그냥 시큰둥하게 답하며 식사를 마저 차리는 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말씀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어느 정도는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인 듯 싶었어요. 선하다고 잘난 척하기 위해 시아버지를 돌본 건 아니었죠. 재산 욕심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저를 향한 눈길들은 곱지 못했습니다. 진짜 독하다. 얼마나 재산이 탐나면 저럴까? 처음 1년 정도만 하고 그만두겠지 싶었는데 벌써 5년이 넘어가네. 웬일이야? 근데 나는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 이제는 아버님 똥기저귀까지 갈아드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 역겨워라. 동서들이 그렇게 수근거리는 걸 몇 번이고 들은 바 있었죠. 몸이 안 좋으니 예민하게 날이 서 있는 시아버지께 억울하게 모진 소리를 듣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니면 시아버지께서 시설에 들어가셔야 했기 때문에 차마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무렵을 떠올리며 매번 힘을 냈죠. 이니 밝혀버린 그 생활이 장장 10년간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10년 만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저희 부부에게 떨어진 재산이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들 부부에게 떨어진 재산은 각각 2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나몰라라한 자식들 부부에게는 억소리 나는 재산을, 10년간 헌신한 자식 부부에게는 고작 1,000만 원을, 그렇게 자식들에게 갈 재산을 정리하고 떠내신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미치도록 원망스러웠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 저희들만 2억 받아서 어떡해요? 그러길래 저희가 그랬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한 자식에게는 장남이라고 할지라도 재산 안 주실 분이 아버님이시라고요. 10년이나 희생하셨는데 돈 못 받아서 어떡해요? 허송세월을 어떻게 보상받으시나? 꼴랑 2억 얼마씩 떨어져서 너무 화딱지가 나는데 형님 입장 생각하면 이것도 감지덕지인 것 같아서 갑자기 행복해지더라고요. 동서들이 저를 면전에서 비웃었습니다. 얄미워서 미칠 것 같았는데 코를 때려줄 힘이 그때는 없었어요. 인간적인 배신감, 실망감, 허탈함 이런 것들이 저를 온통 휘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렸죠. 저도 따라서 울다가 문득 손수건이 생각났어요. 저희 부부에게 소중한 그 손수건이요. 그 어떤 재산보다도 귀중한 거였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니 괜히 마음 상해있지 말고 서로만 바라보며 앞으로 열심히 살자고 둘이 같이 손수건을 꼭 쥔 채로 결심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이제 농사를 짓기 어려워지셨고 편히 쉬면서 지내셨어요. 때때로 저희 집으로 올라와서 며칠씩 지내기도 하셨고요.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무척 기특해 하시며 남편 또한 친정아버지를 원체 잘 따랐으니 때마다 화목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시간이 흘러 어느덧 시아버지의 기일이 성큼 다가와 있었어요. 형님, 잘 지내셨죠? 아니, 못 지내셨나? 아무튼 곧 아버님 기일이잖아요. 형님은 챙기기 싫으실 것 같아서 충분히 그 의견 존중해 드린다고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까르르 웃길래 듣기 싫어서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그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고 없이 누군가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문을 열어준 저는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노신사를 제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전에 몇 번 뵌 적이 있던 돌아가신 아버님의 친구분이셨어요. 아버님의 오래된 고향 친구분 맞으시죠?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뵀던 것 같은데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주소는 어떻게 하셨고요? 어떻게 알았겠나. 그 녀석이 알려주고 갔으니 알았지. 커피나 차는 됐어요. 오전에 한 잔 마셨으니 오늘은 더 이상 그런 걸 더 마시면 안 되겠어. 다 늙어 빠져서
이제 그런 거 한 잔 마시는 것도 생각을 잘 해야 되거든. 에휴, 나도 이제 갈 때가 된 거죠. 대체 어떤 용건으로 찾아오셨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손에 든 서류 가방을 여시더니 그 안에서 팔랑거리는 종이 몇 장을 꺼내시면서부터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녀석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강남이 있던 거라 가치가 말도 못하게 쏠쏠했거든. 그런데 그 녀석이 등산 갔다가 변을 당한 이후로 생각이 많아 보이더니 나한테 몇 번이고 연락해서 그러더이다. 암만 생각해도 부동산은 장남 부부에게만 넘겨주고 싶다고. 제가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어요.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엄청난 건물 주셨고 그걸 내내 숨겨오셨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믿을 수 있는 중마고에게 그 건물을 넘겼다는 대목은 정말이지 놀라움을 넘어선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을 저에게 넘기고 싶다며 찾아오신 그분 앞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서류 사이에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자필 편지가 있었어요. 당신이 어째서 장남을 대면다면하게 여기며 키우신 것인지 하는 그 이유와 제가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당신을 돌보고 있음을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시며 고맙다는 인사를 적으신 그 편지를 보며 제가 울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란 없었습니다. 제 덕분에 가끔 웃을 수 있었다고, 그게 너무 고마웠다고 남기셨더라고요. 저는 무려 강남의 100억대 빌딩을 소유한 건물주가 되었어요. 남편이 난리를 치며 저 혼자 단독으로 그 건물을 가지는 게 맞다고 우기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답니다. 참나, 제가 어쩌다 이런 남자를 만났는지 모를 일이에요. 친정아버지를 영영 이쪽에서 모시고 싶었는데 시골을 오가며 지내는 게 훨씬 좋다고 하셔서 그 고집을 완전히 꺾는 데는 실패했네요. 이사를 가서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잘 지냈죠. 시동생들, 동서들을 만난 건 그 다음번에 시아버지 기일 때였는데요. 신형 외제차를 몰고 온 저희 부부를 다들 멍청한 얼굴로 쳐다보았습니다. 역시나 둘째 동서가 대표로 입을 먼저 열었어요. 뭐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있었지, 좋은 일. 당연히 아직 다들 몰랐겠구나. 나 건물주 됐는데. 강남의 노른자 땅에 있는 건물이야. 구경하러는 안 와도 돼. 그건 사양할게.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건물주? 강남? 왜 형님이 강남 건물주가 되신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한테 받았다. 왜? 어쩔래? 저는 그렇게 답한 후 남편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대답에 모두 아리송한 표정이 되어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군요. 시아버지께서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시간이 좀 더 흘러선 다들 알게 되었고 그때는 모두가 피눈물을 줄줄 흘려대며 곡소리나게 울며 후회했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때였답니다. 자기들 형을 개무시했던 시동생들, 싸가지 없이 맹랑했던 동서들, 전부 설설 기며 제발 콩고물 한 줌이라도 받아보려고 저희 부부에게 오만 알랑방귀를 다 끼어댔어요. 징그러울 정도였죠. 제가 딱히 그 돈으로 친정을 호화롭게 만든 것도 아니고 남편은 사치와 거리가 멀고 이렇게 지내니 그들은 되려 더욱 열이 올라 화딱지가 나는 모양이었답니다. 아참, 시아버지께서 제 남편을 왜 대면대면에게 키우셨는지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네요. 혹시 여러분이 짐작 가능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정확히 맞히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궁금증은 남긴 채로 이야기를 마무리해도 괜찮겠죠. 늘 재미있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일어난 사건이 있어서 고민하다 제보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떻게 행동하실지 알려주세요.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저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전제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전 지방에서도 아주 시골인 곳에서 위로 형 1명, 누나 1명이 있는 막둥이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이랑은 16살, 누나랑은 14살 차이가 나서 부모님이 제 또래 부모님보단 나이가 있으세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지금도 인구가 5만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곳입니다. 아주 작은 시골이고 서울을 가는 버스도 하루에 겨우 2대뿐이에요.
대형마트는 당연히 없고 편의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제가 태어났을 때는 어땠겠어요? 전 사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떠오르는 것부터가 힘듭니다. 우리 집은 화장실도 없었고 부엌도 없었어요. 대문 같은 게 제대로 있지도 않던 불법으로 개조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형과 누나와 나이 차이가 나는 편이라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땐 이미 둘은 집에서 독립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집에서 걸어서 30분을 가야 나왔는데 저는 가난해서 진짜 딱 티셔츠 하나만 입고 학교에 다녔어요. 추우면 하나 있는 겉옷을 입었고 배가 고파도 먹을 게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운 날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바로 부모님이 정상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그래요. 어머니는 말을 못하시는 장애인이고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하다 크게 다쳐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 누워만 계셔야 했습니다. 그러니 생계 유지가 힘들어서 어머니가 나가서 남의 밭일을 도와주고 삭슬 받아왔는데 그것도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라 착취를 많이 당했어요. 일을 못하시는 분은 전혀 아닌데 억울해도 말을 할 수가 없으니 남들 일하는 것에 몇 배를 일하고 돈은 겨우 조금 받게 됐습니다. 형과 누나는 독립해서 나갔는데 이 얘기도 조금 해보자면 둘은 집과 연락을 끊은 상태라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착했던 이웃인 영자 할머니가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과 누나가 초등학생 때까지는 아버지가 일하셔서 우리 집이 평범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이 중학생 때 크게 다쳐서 누우시고 그때부터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바뀌셔도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일을 해도 빚이 늘어나는 결국 아버진 수술을 받지 못하셨대요. 형과 누나도 어렸으니 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학교에 다닐 돈도 없었다고 합니다. 형은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도 힘들어서 빚만 늘어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누나가 갑자기 중학교를 중퇴하더니 공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일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해서 돈을 벌어와 그 돈으로 나머지 식구들이 살았다고 해요. 형은 누나 덕분에 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누나가 공장에서 일하다 다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나갈 수가 없었고 또 우리 집은 생계가 끊기게 됐죠. 그래서 결국 형까지 고등학교를 그만두게 됐고 그렇게 형은 집을 나가서 소식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치료는 받았으나 형이 집을 나간 걸 보고 돈 100만 원을 두고 돈을 벌어온다고 하고 나갔는데 행방을 모른다고 했어요. 이렇게 사지 멀쩡한 자식들이 있으니 부모님은 힘든 형편에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형과 누나를 욕하다가도 다른 날엔 이해한다고 하시고 또 다른 날엔 보고 싶다고 우시고 이런 행동을 반복하셨어요.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니까 집에만 계시니 정신도 이상해지셔서 헛소리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친구들과 어울린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개울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 가난했어도 우리 집처럼 가난한 곳은 없었고 어머니가 장애인이고 아버지는 몸져 누워있으니 전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똑같이 가난해도 정도가 다르니까 친구들은 매번 저를 놀리고 자기들 노는데 같이 놀아주지 않았어요. 마을에서도 우리 집은 행사가 있어도 논외였고 서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어렸던 저는 꼭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죠.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어 학교에 다니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실 중학교도 못 갈 뻔했는데 어머니가 죽어라 남의 집에서 일해서 돈을 마련해 보내주셨어요. 돈이 없어서 교복은 학교에서 남은 교복 하나를 줘서 몸에 맞지도 않는 큰 교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가난해서 먹을 게 부족하니 몸집이 매우 작았거든요. 중학생이 되니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차라리 몸이라도 컸으면 견뎠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매번 맞고 다니고 돈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그러다 진지하게 자퇴해서 나라도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벌어야지 생각하고 있던 날이었어요. 집에 갔더니 익숙한 신발이 아니고 전혀 못 보던 신발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빚쟁이도 포기한 집이라 누가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나마 우리를 챙겨주시는 영자 할머니가 신기에는 너무 화려한 빨간색 구두였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누워 계신 아버지가 진짜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표정은 너무 처음이라 놀랐는데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앞에 있던 사람 때문이었어요. 집에 있던 사람은 바로 제 친누나였습니다.
누나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집을 나갔으니 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누나는 저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왈칵 울음이 터진 채 저를 끌어안은 누나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종서가 이렇게 컸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누나가 늦게 와서 미안해.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 저를 잡고 우는 누나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누나가 드디어 왔다고 없는 살림에 고구마를 쪄서 꺼내오셨는데 누나는 눈물의 상봉을 마친 채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종서가 누나 결혼할 건데 누나네 집으로 와서 살아.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해. 응? 너 여기 있으면 엄마랑 아버지랑 너랑 셋 다 힘들어. 누나의 말을 듣고 부모님을 보니까 부모님도 누나 말에 동의했어요. 누나 말을 들어보니 매형이 그래도 우리 집처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라 저 정도는 충분히 학교에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길로 누나를 따라갔는데 그때의 기억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가난해도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때가 나았다고 느낄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누나 말대로 매형은 꽤 여유로운 집의 사람은 맞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유세를 떠는 사람이었어요. 더 최악인 것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사납게 변했습니다. 이상하게 술을 안 마시면 매형은 진짜 멀쩡해서 저를 데리고 고기도 먹으러 다녔는데 술만 들어가면 이상해져서 저는 밤이 오는 게 싫었어요. 길에서 시비를 걸어 싸운 적도 많고 집에 와서는 자꾸 물건을 던지고 창문을 깼습니다. 그릇도 몇 개가 깨지고 선풍기도 벽에 던져서 산산조각이 나곤 했어요. 매형이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방문을 꼭 잠그고 일부러 자는 척을 했는데 그러면 방문을 두드리며 저에게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매형 덕분에 중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꾸역꾸역 버티며 살고 있었죠. 매형의 돈으로 누나는 집에 몰래 돈을 조금씩 가져다 줄 수 있었고 저는 적어도 먹는 걱정 없이 학교에 다녔거든요. 아마 찢어지게 가난했던 분들이라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학교를 돈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매형이 저래도 누나와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티자고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매형은 술을 마시고 집안 살림을 다 깨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나 누나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는 않던 매형이라 그날도 문을 잠그고 억지로 귀를 막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누나가 처음 듣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하기 전에 몸이 먼저 문을 열고 나갔는데 누나는 저를 보자마자 당장 방에 들어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종서가 들어가! 나오지 마! 왜 나왔어! 누나는 매형에게 멱살에 잡혀 있었고 매형은 진짜 말 그대로 눈이 돌아 있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그렇게 행동해야지 생각하고 그랬던 게 아니고 저절로 손이 옆에 있던 화분을 들었어요. 누나의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누나가 더 맞지 않게 매형의 머리를 화분으로 내리쳤습니다. 온 힘으로 내려친 덕분에 매형은 누나를 더 때릴 수가 없었는데 머리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누나는 저를 마구 때리며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어? 왜? 이 사람 때문에 네가 학교도 가는 건데 참아야지. 가난하면 원래 이런 거야. 억울해도 참아야지. 저는 누나의 울음 섞인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누나는 엉엉 울며 저에게 이런 게 인생이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가난하면 일해야 한다는 누나의 말은 중학생이었던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소리였고 누나는 울며 일어나더니 방으로 가서 돈 봉투를 가지고 나왔어요. 제 주머니에 억지로 봉투를 넣더니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종서가 나가서 네 인생 살아. 엄마랑 아버지도 부탁해. 누나가 너무 미안해. 누나가 상황 안정되면 꼭 다시 찾아갈게. 그렇게 누나의 집에서 쫓겨난 저는 어디 갈 곳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때가 제가 16살이었는데 부모님은 돌아온 저를 보고 왜 왔냐고 물어보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돌아온 게 싫어서가 아니고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돌아온 것에 화가 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누나의 집에서 중학교 졸업을 코앞에 두고 집으로 오게 됐는데 공식적인 제 학교 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진짜 딱 몇 주만 지나면 졸업식이었는데 너무 아깝긴 했죠. 고등학교는 당연히 꿈도 꾸지 않았고 전 무작정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향이 40분쯤 버스를 타고 가면 바다가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일했어요. 처음엔 너무 어리다고 거절한 선장들이 대다수였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배에 타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일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제 눈빛이 마음에 든다고 어떤 사장님께서 저를 일하게 시켜주셨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서 가야 했는데 그 버스도 시간에 맞춰오는 편이 아니라 아예 버스 차고지까지 가서 타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스 회사 아저씨들과 안면을 트게 됐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인사 하나는 잘했거든요. 아버지가 그냥 어딜 가도 인사는 하라고 키우셨는데 그 영향이 있어서 냅다 인사를 하고 다녔더니 그런 제가 안쓰럽다고 아저씨들이 저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배를 타서 고기잡이하며 돈을 버니까 우리 집의 생활 수준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선장 아저씨가 어머니 가져다 드리라고 생선 한 마리를 주시면 그걸 집에 들고 가서 아버지랑 나눠 먹었고 가끔 나름 돈이 생기면 우리를 도와주셨던 영자할머니 집에 과일을 사서 놓기도 했었죠. 그러다 조금 여유가 생겨 하루는 누나네 집에 가봤는데 이미 누나는 이사 가고 없었어요. 옆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까 누나는 제가 떠나고 매일 주희가 떠나가라 싸웠다고 합니다. 사실 말이 싸운 거지 일방적으로 누나가 당한 게 아닐까요? 누나를 너무 찾고 싶었는데 이미 떠나버린 사람을 어디서 제가 찾을 수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다 큰 성인도 아니고 그래봤자 미성년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성인이 되어 군대 가기 전까지 배를 타고 일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저를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 했던 일인데 사실 그것도 제가 어려서 힘이 넘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돈을 많이 줘도 못할 텐데 절박하고 무지한 저한테는 그렇게라도 일하는 게 좋았죠. 어리고 보호자가 없으니 괴롭힘도 많이 나겠고 억울하게 돈을 받지 못했을 때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럴수록 독하게 돈을 달라고 하고 그러다 맞기도 하고 차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도 부모님 생각을 하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돈을 제가 아무리 벌어도 생활 수준이 조금 나아진 거지 워낙 빚이 많아서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빚쟁이들이 소식은 또 어떻게 들은 건지 제가 집에 돈을 가져다 주니까 드디어 네가 밥값을 하는 거냐고 일하던 곳까지 찾아와서 돈을 뜯어갔습니다. 자꾸 찾아오니까 선장님은 저를 내치셨고 시골이라 소문은 또 너무 빨라서 아무도 저를 고용해주지 않았어요. 어렸던 저는 너무 억울해서 길거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울어도 바뀌는 게 없고 그 시간에 돈을 한 푼이라도 버는 게 낫다고 느낀 후로는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하며 돈을 벌었던 이유는 우리 부모님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물론 형이나 누나처럼 집을 떠나려면 그럴 수 있었죠. 하지만 전 엄마랑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했던 저를 그래도 어떻게든 키워보겠다고 남의 집에서 일하며 본인 먹으라고 준 음식도 먹지 않고 저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아버지도 유일한 친구였던 만수 아저씨가 가끔 집에 오면 자기가 죽어도 저를 제발 봐달라고 울며 사정했는데 그걸 제가 엿듣기도 했거든요. 먹을 것을 집에 사가도 부모님은 드시지 않고 항상 제가 먹어야 드셨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집을 나가겠습니까? 마을에서 우리 집이 특히 가난하니까 억울할 때도 수도 없이 많았지만 제가 크면서 목소리를 내니까 그런 것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결국 배를 타지 못했던 저는 공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었는데 찾아온 사채업자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매달 돈을 보낼 테니 그만 찾아오라고 하고 실제로 꼬박꼬박 돈을 보내주니까 찾아와서 행패는 부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기도 싫은 시절을 보내며 돈을 벌고 저는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걱정되어 유일한 구세주였던 영자할머니에게 그동안 모았던 돈을 주며 우리 부모님을 부탁드리고 군대에 다녀오게 됐어요. 영자할머니는 다행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살펴 주셨고 그 보답으로 저는 할머니가 부탁하시는 물건 같은 것들을 집에 오면 대신 사드리곤 했죠. 그렇게 군대 시절도 지나고 잠을 포기하고 밥 먹을 시간에도 돈을 벌어 빚까지 다 갚고 나니 제 나이가 정확히 2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제가 25살이 되었던 1월에 누나가 집에 다시 찾아왔어요.
9년 만에 본 누나는 매형과 이혼하고 집에 왔다고 했는데 그동안 고생을 얼마나 했던 건지 얼굴이며 몸이며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나는 그래도 해방감을 느낀다며 저에게 웃으며 말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누나는 해탈한 모습이긴 했었어요. 종석아, 너 그래도 검정고시는 봐야지. 부모님은 누나한테 맡기고 이제 도시로 나가. 누나는 저를 억지로 또 그나마 가까운 광역시로 보냈는데 그동안 어렸던 제가 혼자 부모님을 모셨던 것을 누나는 참 미안해했습니다. 형은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연락이 없었고 누나는 그런 형을 궁금해하지도 말라고 했었죠. 그 망할 놈은 잊어. 죽었다고 생각해. 내가 학교도 포기하고 공장 가서 돈 벌어서 자기 학교 보냈으면 적어도 집을 이렇게 나가진 말아야지. 화딱지가 나서 그놈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 누나는 제가 초등학생 때 찢어지게 가난하게 부모님과 살았던 게 아직도 한으로 맺혀 있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떠날 수 없다고 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도 제발 가서 제 인생을 살라고 하셔서 결국 광역시로 오게 됐어요. 물론 광역시로 나와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서 돈을 벌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가서 돈을 주고 왔습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고시원에 살았는데 워낙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가 고시원 생활은 전혀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행히 검정고시는 한 번에 합격했는데 확실히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니까 일 구하는 게 더 쉬웠습니다. 워낙 잘하면서 사람에게 대인 게 많아 남을 잘 믿지 않았고 친구도 한 명도 없었는데 새로 일을 구한 뒤로는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생겼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저는 공장에 또다시 일을 구했는데 거기서 명석이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생계를 위해 공장에 갔던 저와 달리 명석이는 그래도 평범하게 사는 집이었는데 아버지 몰래 돈을 쓴 게 있어 그걸 메꾸려고 들어왔다고 했어요. 명석이는 공장 일이 끝나면 둘이 술도 마셨는데 혼자 마시는 술이 아닌 같이 마시는 술이 맛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명석이는 무려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은 당연히 제 인생에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그런 명석이가 너무 멋있었어요. 무뚝뚝한 성격인 제가 답답했을 텐데 명석이는 그런 저를 좋아해주며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명석이는 다시 학교에 가야 한다고 공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연락을 꾸준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마시다가 명석이가 저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야, 종석, 너 시계에 관심 많냐? 관심? 내가 관심이 어디 있겠냐? 그저 부모님과 누나가 내 관심이지. 아우, 네가 가족사랑 대단한 건 나도 알아. 그게 아니고 사실 우리 아버지가 시계 공장을 하셔. 뭐? 야, 근데 가죽 공장에 와서 일했던 거야? 아니, 그건 내가 사고 쳐서 그랬던 거고. 명석이의 말을 들어봤더니 명석이는 생각보다 집이 잘 사는 친구였어요. 안 그래도 하고 다니는 걸 보면서 저와 달라서 그냥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공장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죽 공장에 와서 일했던 것도 아버지 몰래 사고를 쳐서 일했던 건데 명석이의 말의 목적은 바로 시계 공장에 관한 일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명석이가 제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고 자기 아버지의 공장으로 와서 일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급여를 더 높게 쳐줄 테니 오라는 말에 저는 단순히 돈을 더 받는 게 좋으니 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돈을 거의 2배 가까이 받아서 집에도 많은 돈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명석이는 3형제 중 둘째였는데 셋 다 시계 공장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서 한탄스럽다고 명석의 아버지는 저를 자꾸 사무실로 부르셔서 하소연하셨어요. 제가 했던 거라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얘기를 들어준 건데 어느 날 사장님이 진지하게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종석이는 공장 이어받을 생각 없어? 아들은 셋이나 있는데 이놈들이 죄다 공부한다고 공장엔 관심이 없대. 너무 뜻밖의 제안이라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서 사장님만 지켜보니 옆에 있던 명석이의 형인 명준이 형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종석이 벌써 공장에서 3년 일했잖아. 너처럼 잔실 수 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도 없다. 아버지가 널 마음에 들어 하셔. 집에서도 계속 너 얘기해서 난 명석이가 아니고 네가 우리 형제인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사장님은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 빨리 아들들에게 공장을 물려주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셋 다 공부에 관심이 있어 고시를 보려고 하고 공장을 물려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집안에서 싸움까지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다 사장님은 문득 제 생각이 나서 가족들에게 말했더니 삼형제가 다 동의했다고 저에게 공장을 이어받으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고 저는 이게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 한참을 고민했어요. 명석이는 옆에서 제가 물려받아야 자기가 마음 놓고 사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제발 이어받으라고 술을 몇 번을 사줬는지 모릅니다. 명준이 형도 저에게 와서 공장 문 닫게 생겼으니 제발 받으라고 하고 저는 이 얘기를 시골에 가서 누나한테 하니까 누나는 제 뒤통수를 때리며 왜 고민하냐고 당장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 20대에 저는 공장 주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더니 드디어 빛을 보네. 가난해서 밥도 못 먹어서 영양실조까지 걸렸던 게 언제 이렇게 커서 공장 주인이 됐냐고. 누나는 제가 진짜로 공장을 물려받으니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실제로 제가 공장을 이어받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사장님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이르게 돌아가셔서 당황했는데 사모님은 저에게 공장을 계속 운영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돌아가신 사장님과 제 친구 명석이를 봐서라도 공장을 정말 열심히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직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으니 공장 내부 사정을 알고 있어서 무엇보다 직원들 복지와 관련해서 아쉽지 않게 해줬고 제가 솔선수범해서 같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허물없이 직원들과 지내며 같이 일하니까 직원들도 사기가 생겨 공장은 이익을 점점 더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만져볼 수 없던 돈을 만지게 됐어요. 처음 그런 큰 돈이 생기고 나서 바로 시골에 가서 부모님에게 드리며 이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확고하셨어요. 평생을 거기서 살았으니 떠나기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런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누나가 웃으면서 자기도 자꾸 집을 떠나도 오게 된다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제 인생을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이사 가지 않을 거면 적어도 밥을 굶지는 말라고 돈을 많이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셨던 영자 할머니에게도 값을 치렀어요. 되게 웃겼던 게 있다면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그렇게 무시하고 우리 어머니가 일해도 일한 값을 제대로 주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제가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대놓고 돈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집은 분명 제 기억에 사람들도 외면하는 왕따였는데 갑자기 집에 손님이 늘어나고 다들 와서 아버지 말동무를 해주기 시작했죠. 노골적인 돈 요구에 난처해서 제가 몇 번이고 가서 돌려보냈는지 몰라요. 그렇게 갑자기 여유롭게 살게 된 저는 고시원에서 나와서 제 명의로 된 아파트도 마련하게 됐습니다. 처음 입주하고 믿기지 않아 제 집인데도 어색해서 행동을 못하겠더라고요. 평생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에서 살다 이렇게 큰 집이 내 집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누나를 아무리 설득해도 시골이 좋다는 사람들이라 저는 보수공사를 해줘서 시골에 드디어 화장실과 부엌도 마련해줬어요. 어색하지만 분명히 기분은 좋아서 평생 고생하다 누나 말대로 드디어 빛을 봤는데 전 그때까지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귈 마음도 없었고 사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형편도 아니었죠. 연애라는 단어는 제 인생에 없는 단어라고 생각했고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가족을 끝까지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 시계가게 사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원래도 단골이었는데 부쩍 공장에 자주 오시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다른 게 아니고 따님을 소개해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진짜 외모가 어디 가서 빠진 적이 없어. 학교 다닐 때부터 유명했거든? 사장님 관심 없어요? 한 번만 만나봐.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말하는 사장님의 제안에 저는 거절을 한 3번은 한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해도 만나는 사람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며 나중엔 아예 따님을 우리 공장에 데리고 오셨어요. 사장님이 말한 대로 따님은 외모가 출중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과 누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결혼은 제 인생에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계속 거절했어요. 따님의 이름은 세영이었는데 세영 씨는 저보다 2살 어렸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지 계속 우리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도 데리고 오지 않고 혼자 공장에 몇 번을 왔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매일 공장에 찾아와서 직원들이 저한테 오히려 사장님 드디어 연애 시작했냐고 웃으면서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거절해도 계속 찾아오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간 너무 없다고 그렇게 우리의 연애는 시작됐어요. 물론 세영 씨의 외모가 예뻤으니 저도 싫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하자 이번엔 노골적으로 사장님도 그렇고 세영 씨도 그렇고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제가 결혼은 좀 나중에 하자고 해도 세영 씨는 본인 친구들은 다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며 저에게 재촉했습니다. 사장님도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공장에 거의 매일 찾아오셨어요. 명석이는 옆에서 딱 봐도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보인다고 결혼을 말렸는데 계속된 결혼 요구에 저도 사람인지라 솔깃하게 됐습니다. 만약 내가 가정을 가지게 된다면 어떨지 생각하게 되고 이제 여유가 있으니 내 아이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죠. 가난했던 제 어린 시절과 달리 내 아이는 유복하게 키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니까 또 결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세영 씨를 데리고 시골로 가서 부모님을 보여드렸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제가 결혼한다니까 너무 좋아하셨는데 사실 그때 부모님과 누나를 신경 쓰느라 세영 씨의 표정이나 반응을 잘 지켜보진 못했어요.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시고 어머니는 말씀을 못하시니 집에 가면 항상 두 분을 잘 봐야 했거든요. 제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어머니는 아침부터 열심히 요리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집에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요리들이 식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닭도 잡았는지 백숙부터 시작해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준비하셨더라고요. 누나도 옆에서 저한테 어머니가 이렇게 요리를 많이 한 건 처음 봤다고 웃으며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세영 씨를 인사시키고 집에 데려다 주는데 이상하게 말이 없더라고요. 세영 씨, 아까 밥이 입맛에 안 맞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세영 씨는 제가 말한 적이 없으니 우리 집이 가난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을 거예요. 충분히 평범한 사람이면 놀랄 수 있으니 세영 씨의 감정을 존중했습니다. 만약 이걸로 결혼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조차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행히 세영 씨는 결혼 의사를 계속 보였고 저도 세영 씨네 집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이 되실 사장님은 이미 알던 분이라 익숙했고 장모님의 얼굴은 그때 처음 보았는데 사위사랑은 장모님이라는 말 아시죠? 세영 씨가 환대받은 것처럼 저도 세영 씨네 집에서 많이 환대받았어요. 그렇게 서로 결혼하자고 결정하고 상견례를 했는데 사실 그때 저는 결혼을 물리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표정 관리가 되지 않는지 얼굴이 계속 굳어 있었어요. 제가 사전에 아버지는 오래전에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하고 어머니는 장애인이라고 말을 이미 했는데도 실제로 보니까 놀라셨나 보더라고요. 두 분이 오시기엔 무리라서 누나도 같이 왔는데 제가 기분 상한 게 보이니 중간에서 누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세영 씨와 그 일로 처음으로 싸우게 됐는데 진지하게 결혼을 물리려고 하니 세영 씨는 울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장님도 공장으로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하고 누나도 우리 집이 평범한 집은 아니니까 누구와 결혼해도 그런 반응은 있을 거라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상했지만 결혼식 때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는 장인어른과 세영 씨의 말을 듣고 예식장을 잡게 됐어요. 돈은 제가 많으니 예식장 예약부터 혼수까지 다 제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예단은 필요 없고 집은 이미 제가 사놓은 아파트가 있으니 거기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죠. 세영 씨가 결혼식 때 입을 장모님과 장인어른 옷을 사고 싶다고 해서 백화점에 가서 양손 두둑하게 사드리고 세영 씨의 옷도 몇 벌을 샀는지 몰라요. 가방부터 신발, 옷, 장신구 등 최대한 호화롭게 하고 싶다는 세영 씨의 말에 그렇게 하도록 해줬습니다. 어려서부터 돈에 대해 너무 서러웠던 게 많아 우리 가족에겐 아낌없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누나는 사치를 부리거나 무력이 전혀 없어서 해준다고 해도 거절하는 사람들이라 그때는 제 돈을 쓰는 세영 씨가 귀여웠습니다. 혼수도 최고급으로 제 돈으로 마쳤고 신혼여행도 무려 2주를 예약했어요. 웨딩드레스도 전국에서 제일 비싼 드레스를 서울까지 가서 맞추고 돌아왔고 무슨 출장 메이크업도 불렀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어찌나 화려하게 했던지 꽃값만 수천이 들었어요. 직원들 말로는 자기들이 여기 살면서 이렇게 호화롭게 결혼식 올린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제 결혼식이니 당연히 부모님도 불렀는데 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제대로 앉지 못하시는 분이라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어머니도 곱게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옷만 입다가 고운 한복을 입으니 어찌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누나도 오랜만에 예쁘게 꾸몄는데 누나는 제 결혼식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식 결혼식이 처음이었는데 누나가 그때 부모님을 결혼식에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게 참 속상하고 본인의 한이었는데 제 결혼식으로 조금 한을 풀 수 있다고 계속 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부모님을 시골에 다시 모셔다 드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내가 본인은 살림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집에서 일하는 이모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살면서 빨래, 청소, 요리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이모님을 시켰고 본인은 제 카드로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족이 생겨서 기쁜 마음이 더 컸어요. 장인어른의 시계 가게도 확장하고 싶다고 하셔서 골목에 있던 시계 가게를 대로변 1층 노른자 건물에 차려드렸어요. 그리고 장모님도 옷가게를 하고 싶다고 해서 옷가게를 열어줬고 제가 생각해도 처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저는 더 열심히 공장에 나가서 일했어요. 사장님 제발 쉬라는 소리를 들으며 공장에서 직원들을 돕고 편의를 봐주니 다행히 직원들도 열심히 일해줬죠. 아내와 저는 둘 다 아이를 바로 가지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아이 가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제 문제가 아니고 아내 몸의 문제였어요. 그래도 아이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병원에 다니며 아이 준비까지 하게 됐습니다. 좋다는 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몸에 좋다는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고 다녔고 무엇보다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좋지 않으니까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숨통이 트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카드로 열심히 쇼핑하고 다녀도 그러려니 하며 봐줬습니다. 아내는 노골적으로 우리 본가에 가는 걸 싫어했는데 시골이라 주변에 뭐 슈퍼도 제대로 없었고 주위에도 논밭밖에 없으니 가기 싫어했어요. 아무리 제가 보수공사를 해서 화장실과 부엌은 멀쩡해도 시골 특유의 환경이 있으니 평생을 광역시에서 살아온 아내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런 아내를 이해하겠다고 본가에는 갈 수 있으면 저 혼자만 갔습니다. 부모님이 아내를 보고 싶어 하셔도 임신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핑계를 대며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제 딴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처가는 자주 방문했었는데 갈 때마다 장모님은 제 얼굴을 보면 자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을 바꿔달라고 했고 저는 그걸 또 해줬어요. 그럴 여유가 있으니 해주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언제 한번 아내와 크게 다툰 적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을 거예요. 아내가 시골에 가기 싫어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해도 명절은 그래도 가족과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전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명절에 시골에 갔다가 자지 않고 와서 처가에 가자고 했더니 아내는 표정을 구기며 꼭 시골을 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야지. 설마 명절인데도 우리 부모님을 안 보겠다고? 아니, 너무 멀기도 하고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지? 어차피 운전은 내가 하잖아. 1년에 명절이 2번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싫어? 명절 사건으로 우리는 크게 다투게 됐고 급기야 아내는 짐을 싸서 처가로 가서 자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 말라고 집에 있으라고 해도 아내는 울면서 처가로 가더라고요. 다음 날 장인어른이 전화와서 저에게 사과하며 명절에 우리 부모님을 보러 가기로 했다고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화해하고 명절에 결국 시골에 가게 됐는데 아내는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전혀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대놓고 툴툴거리거나 그러진 않아서 저도 기분 좋은 날이니 꾹 참았습니다. 역시나 누나와 부모님은 우리가 온다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건지 집에는 이미 잔치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내와 약속한 대로 자지 않고 떠났는데 아쉬움을 숨기지 못하는 부모님 얼굴을 보고 눈물을 참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돌아와서 처가도 들리고 그렇게 명절 사건은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내며 아내에게 다른 건 몰라도 시골에 가는 게 1년에 단 2번인데 그것마저 싫으면 지금이라도 아이가 없을 때 갈라서 자고 하니 울면서 빌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해서 저도 서로 이해하며 살자고 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뒤로는 실제로 아내가 명절 때 기꺼이 시골을 가서 그 얘기는 끝나게 됐죠. 아이가 생기지 않아 2년 동안은 그렇게 지내다가 드디어 인공수정이 성공해서 아내는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병원에서 듣고 너무 기뻐서 아내를 안고 돌아다니니까 병원에서 초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혼나기까지 했어요. 저는 아내의 태교를 위해 집으로 이모님을 한 분 더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줬어요.
암묵적으로는 명절엔 당연히 우리 본가를 방문하는 게 일이었는데 임신기간 때는 제가 자진해서 가지 않게 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계속 몸이 안 좋은데 시골에 가야 하냐고 물어서 반강제긴 했어도 저도 그 정도는 이해해줬죠. 부모님과 누나도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몸 건강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오지 말라고 해주실 정도였습니다. 저도 아내도 아내가 혹시라도 유산하게 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아내 임신기간 때는 저는 새벽부터 나가던 공장도 정상적으로 출근할 정도로 아내의 노예를 자처했습니다. 물도 떠다주고 양말도 신겨주고 머리도 감겨줬어요. 그렇게 아내는 집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태교 요가 선생님도 부르고 집으로 친구들과 장모님도 불러서 열심히 편하게 태교를 하고 드디어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성별은 아들이었고 처가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출산을 축하했어요. 부모님과 누나도 아이를 보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니 어머니와 누나만 와서 아이를 잠깐 보고 갔습니다. 산모 건강이 중요하니까 최대한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가에서 산후조리를 2달을 하게 됐어요. 산후 도우미도 2명을 불러 처가로 보내줬고 아내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해줬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아들도 모두 건강했고 우리 아들은 또래보다 우량하였어요. 이름은 저와 아내가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지어서 서준이라고 지었습니다. 확실히 아이가 생기니까 집에 활력이 돌았고 또 돈도 많이 나가게 됐어요. 저는 아들을 낳으니 제 어린 시절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돈이 없어서 티셔츠 하나만 입고 학교에 다녔던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기분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다고 부모님을 원망한 것은 진짜 전혀 아니고 그냥 제가 느꼈던 것을 아들은 느끼지 말길 바랐던 거랍니다. 그렇게 아들이 100일이 지나고 저는 아내에게 말해서 아들을 데리고 시골을 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만 듣고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표정을 굳히며 차라리 부모님을 집으로 부르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전 기분이 상했지만 최대한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했더니 아버지는 괜찮다고 차라리 돌잔치에 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손주가 태어났는데 얼굴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내를 일주일간 설득해서 겨우 시골에 가서 1시간 정도 아이를 보여줬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혼자 새벽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님이 저를 어떤 마음으로 키우셨는지 알게 되어 슬펐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공장에 열심히 나가 일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집에서 편하게 아이를 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장인어른 생신이라 처가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보한 사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처가 식구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고 다들 즐겁게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장모님이 아들의 돌잔치 얘기를 꺼내셨어요. 마침 아침에 누나와 통화하며 부모님이 우리 아들 돌잔치에 온다는 소리를 이미 들었던 터라 저도 호응하고 있었습니다. 처가도 아내가 첫째라 우리 아들이 첫 손주라 의미가 남다른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잔치 장소를 어디 큰 곳에서 잡자고 하며 제가 예산은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좋은 곳으로 잡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서방, 사돈도 오시지? 아, 네. 부모님이 돌잔치는 꼭 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오려고요. 이렇게 말하고 저는 머릿속으로 전날에 데려와서 시설 좋은 호텔에서 잘 수 있게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 귀에 믿을 수 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사연을 쓰는 이 순간에도 손이 떨리는 내용이었어요. 여보, 솔직히 결혼식 때도 어머님 아버님 너무 촌티나서 쪽팔렸어. 오시지 말라고 해. 거동도 불편한데 굳이 왜?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진짜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님 모욕은 제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때려야지 생각하고 때린 게 아니고 손이 저절로 나갔습니다. 지금도 아내의 뺨을 때린 것은 후회하지 않아요. 키우느라 고생하신 부모님 욕을 처가 식구들 다 있는 앞에서 들었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불효 아닐까요? 장난해? 뭐? 오지 말라고? 됐어, 이혼해! 이럴 거면 도대체 나랑 왜 살아? 이혼해! 장모님은 아내에게 달려가서 뺨을 감싸고 있다가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기겁하더라고요.
장인어른도 아내에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화내고 아들은 울고 저는 강경하게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가게도 정리하고 그냥 제가 이제까지 해줬던 모든 것을 가져갈 거라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을 욕한 사람과 더 살고 싶지 않았고 이제껏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전부 오히려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울면서 빌기 시작했고 장인어른도 제게 와서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그대로 우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서류를 들고 처가에 변호사를 보냈어요. 그러자 아내는 공장으로 와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잘하겠다고 하며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다 데려와서 도저히 일할 수가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약해지려고 했는데 아내의 말 한마디에 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됐어요.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랬던 거야. 어머님도 말 못하잖아. 그냥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았어. 내가 그래도 미안해. 용서해줘. 본인의 잘못이라곤 전혀 모르고 반성도 안 하는 모습에 조금 빌면 예전처럼 제가 용서할 줄 알았는지 아내는 저에게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하게 됐어요. 아이 양육권은 제가 다 가져왔고 당연히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가게도 원상태로 복구시켰습니다. 자꾸 찾아와서 경찰만 3번을 넘게 불렀네요. 자기가 잘하겠다고 울면서 빌어도 얼굴이 보기 싫을 정도가 됐어요. 부모님께는 나중에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아내의 막말로 헤어졌다고 하지 않고 성격 차이로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누나한테만 따로 아내의 사치가 그동안 심하기도 했고 막말을 들어서 이혼하게 됐다고 했더니 누나는 사실 비밀이라고 하며 아내의 행동을 저에게 말했어요. 제가 부모님께 신경 쓰느라 미처 몰랐는데 아내는 시골에 가기만 하면 똥 씹은 표정으로 계속 인상을 쓰고 있어서 그걸 어머니가 눈치챌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어머니는 며느리 눈치가 보인다고 누나한테 살짝 말할 정도였대요. 그걸 들으니 지난날이 후회스러웠고 더 빨리 이혼할 걸 후회하게 됐습니다. 혼잣말로 계속 욕도 하고 한숨을 어찌나 쉬던지 누나는 매번 민망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혼한 게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아들도 이모님만 2명이라 아주 잘 키우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내에게 아들을 평생 보여주기도 싫네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쓰며 힘들게 살았던 어린 시절도 다시 생각할 수 있었는데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통쾌하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부모님과 행복한 인생 사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